서울혁신과 주구혁명을 위해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민병두 의원님이십니다. 네, 제가 그 의원님께서 오늘 발표하신 그 정책 방향을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제가 그동안 이제 건축 분야에서 계속 종사하면서 이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공부했거나 경험한 걸 바탕으로는 큰 비전은 저는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단은 무엇보다도 이제 기존의 인프라스트럭처가 있고, 예를 들어 저는 학교나 그런 하수 시설도 다 어떤 사회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도로나 전기망과 같이 어떤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인프라스트럭처거든요. 근데 그리고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사실 학교를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큰 화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장기적으로 아까 제시한 것처럼 학교와 어떤 주거 혹은 시장과 주거 혹은 하수 처리장 같은 그런 어떤 기존 사회 기관 시설과 주거를 이렇게 복합을 합치는 방식이 저는 비전으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도시 발전할 때 친환경적으로 이제 서스테이너블한 도시 발전할 때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믹스드 유즈가 전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믹스드 유즈를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 곳에 모아놔야 사람들이 걸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발전을 잘못하다 보니까 시장은 이쪽에 있고 사람은 이쪽에 살다 보니까 장을 보러 갈 때마다 차를 타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거 자체가 엄청난 낭비고 이제 친환경적인 거에 이제 반하는 삶이 되는 건데, 그걸 한 곳에 모은다는 거는 사람들이 차를 안 타고 걸어서 그 동네에서 그것을 다 소화할 수 있고, 그 말은 이제 그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모여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도시 차원에서 다시 건물로 간다면 건물 하나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게 당연히 저는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큰 도시의 어떤 서울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하려면 저는 건물 차원에서도 그런 믹스드 유즈로 아까 뭐 보여줬던 무지개 떡 방향이나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이제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보여주신 걸 보고 많이 공감을 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저는 이제 앞으로 조금 고민해야 될 문제는 이제 실행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실제로 그걸 설계를 하고 이제 이게 단순히 이제 좋은 비전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계획을 하고 지을 때 과연 그걸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고 이제 제안을 할 건가, 그것들이 이제 앞으로 되게 큰 이제 안건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프리패브리케이트,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제 조립형 주택으로 할 때는 저는 그게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에 시장처럼 뭐 2년씩 비우는 게 아니라 정말 2달만 비우면서 공사를 한다면 결국은 조립형밖에 대안이 없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단점은 그건 거죠. 이제 과연 어떤 회사가 혹은 어떤 개인이, 그러니까 결국 정부에서 하는 건데, 사실 정부가 아니면 이제 그런 공익적인 일을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앞으로는 이제 좀 현실적인 대안을 좀 찾아서 이제 보완을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큰 비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많이 공감을 하면서 제 발표를 봤습니다. 저도 그 보니까 2050년도에 파리의 모습을 갖다 이렇게 디자인한 걸 봤어요. 그랬더니 건물하고 주거 공간이 5분 이내 거리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건물하고 주거 공간이 다 그 숲 건물, 숲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숲속에 건물이 있고 숲속에 아파트가 있다는 게 아니라 건물의 베란다가 이렇게 계속 옥상까지 이어져 가면서 숲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무 공간과 주거 공간은 5분 이내, 그러니까 자동차가 가능하면 안 쓰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 유럽은 2050년에 탄소 배출 제로를 갖다 목표로 해서 역사를 해갖고 쭉 오고 있잖아요. 그 중국도 작년에 숲 아파트가 하나 최초로 실제로 숲 아파트가 만들어진 경우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그럼 누가 할 거냐? 사실 뭐 국토부에서도 그거 갖고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더라고. 이건 공기 단축이 제일 핵심이다. 재래시장에 전통시장을 재생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 생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기 단축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조립식을 갖다가 이제 하는 것인데, 저는 그러니까 이 공적 영역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SH공사나 이런 SH공사 같은데 LH 이런 데서 하는 것이지, 일반 민간이 저 모듈러 주택을 갖다가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저 모델이 한두 군데만 성공하면 저는 그 청량리 시장 그 우리 저
청량리 시장 쪽에서 굉장히 크게 환영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경동시장, 청량리 시장, 양령시장, 청가물시장, 수산시장 다 있는데 그쪽 상인 대표분들이 굉장히 환영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불이 났었거든요. 이게 아마 배선공사 같은 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한 번 싹 깨끗하게 정리해 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모델이 한두 군데 생기면 대량 생산 전국에 확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종시 시장님이 건교부 차관했던 분이거든요. 일산시 분당시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원래 오피스텔은 주거 공간으로서는 불법이었고 주상복합도 불법이었는데 그분이 처음으로 합법화 시켜주신 분인데 제 얘기를 듣더니 그 지적재산권 사용료 안 내고 그냥 갖다 쓸 수 있냐고. 그래서 아니 세종시가 무슨 전통시장이냐 그랬더니 세종시도 전통시장이 있대요. 그래서 그건 자기가 바로 갖다 쓰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하여간 LH나 뭐 SH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는 그 특별히 질문은 없었는데요. 그냥 그냥 느낀 소감이랄까 말씀을 드리면 그 처음에 전제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청년 아니지 출산 문제, 저출산 문제 얘기하시면서 그 문제 출발이 저출산에서 그게 그 집이 없어서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그래서 주거를 많이 보급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청년 주택을 보급한다. 저는 사실 그 지금 말씀하신 아이디어가 도시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가는 조금 사실은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이 들어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그 집이 있으면 그 출산율이 높아진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집을 살만했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저렴하게 공급이 된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는 건가? 이렇게 좀 그 의문이 들었고요. 그 말씀드렸다시피 저런 식의 아이디어가 건축 또는 도시를 더 뭐 재밌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뭐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신데 사실 그 저출산 문제는 단 한 가지 해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갖다가 사실 뭐 무한 투자를 해본 것이죠. 그 대통령 선거에 나오셨던 하경영 씨가 애 한 명 낳으면 1억을 주겠다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 1억을 한꺼번에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나눠서 주는 거죠. 뭐 초등학교 들어갈 때 얼마 주고 태어났을 때 얼마 주고. 제가 만약에 초등학교 6년이나 12년을 산다고 생각하면 그걸 임대료로 만약에 계산해서 환산을 해보면 일반 신혼부부가 일반 주택에 가서 임대를 할 때 보통 적어도 80만 원 정도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8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정도 들 것 같은데 저게 한 20만 원, 30만 원짜리 집에 산다고 한다면 그러면 1년에 한 600만 원 정도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 10년이면 한 7천만 원 정도 차익이 생기잖아요. 뭐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집이 있다고 해서 꼭 애를 많이 낳은 게 아니라 그만큼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뭐 저는 공감합니다. 여러 가지 그 정책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했고 거기에 이제 접근하시는 방식이나 태도가 괜찮다는 생각은 들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그런 사회 문제나 어떤 도시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국공유지를 건드리겠다라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생각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볼 때 도시를 계획함에 있어서 어쨌든 주거, 뭐 상업, 공업, 녹지, 국공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비율을 책정을 하는 데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 주거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기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국공유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린벨트 어떻게 할 것이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죠. 지금 서울 주변에 그린벨트하고 절대 농지 남아 있는 게 있나요? 지금 다 쓸어 갔잖아요. 고가에서 분당 신도시, 뭐 평촌 신도시, 뭐 고양 신도시 할 때 절대 농지하고 그린벨트 다 흡수해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위례 신도시 만들고 또 어딘가 그린벨트를 갖다 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 서울 저 동남쪽 밑에. 그런데 그린벨트 또 흡수해 가겠죠. 그러면 야, 이걸 50년 후 100년 후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잖아요.
더 큰 심각한 문제는 당장 주거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우선 청년 빈곤 주택률이 서울 같은 경우 17%입니다. 빈곤 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은 독립된 화장실이 없거나 독립된 부엌이 없거나 독립된 샤워룸이 없는 경우가 빈곤 주택이라고 하는데 그게 17%까지 됩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모습과 서울의 실제 모습은 굉장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또 저출산 문제 너무 심각하고 그래서 그린벨트 갖다가 이걸 갖다가 헐긴 헐어야 될 거다 하는 생각을 정부는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걸 갖다 50년 후 100년 후에 그러면 우리가 그때 사회는 좀 더 녹색 사회를 갖다가 생각하는 건데 이게 과연 맞느냐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금세기 후반에 우리나라 인구가 2,300만 명으로 예상되거든요. 지금 5천만 명을 약간 넘는데 현재 출산율로 한다면 서울이 0.96입니다. 세종시가 1.82이고 해남이 2.2입니다. 전국 평균은 1.2 정도, 1.2나 1.1 정도 될 겁니다. 경제에서 다른 것들은 다 변화가 가능해요. 투입을 새로 하고 주택 공급을 늘린다든지 물가를 갖다 화폐를 늘린다든지 근데 인구는 고정되면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1958년생 민병도 1958년생 저랑 같은 해 출생한 친구들이 92만 명인데 이거는 그냥 자연 감소 이후에는 다른 어떠한 경제 정책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현재 지난 20년간의 출산율과 앞으로의 출산율을 갖다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2,300만 명이 되는 거죠. 지구상에서 인구 소멸로 사라질 최초의 국가라고 하는 예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국가의 마지막 자원을 갖다 동원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저런 국공유지 있잖아요. 뭐 구청이랄지 보건소랄지 이런 건 뭐 저는 크게 나중에라도 크게 혼선이 생길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다음에 학교도 모든 학교를 다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학생 수가 모자라거나 폐교 위기에 있거나 이런 학교들 갖다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전통시장은 저런 걸 통해서 재생이 되면 그래서 만약에 정말 한 1,000개, 2,000개 정도가 재생이 되면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희망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전통시장 대책은 지난 10몇 년 동안 30조를 쏟아붓어도 그냥 연명하는 거거든요. 연명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농촌도 마찬가지잖아요. 농촌에 자꾸 이렇게 지원해 주고 또 중소기업 자꾸 지원해 주는 것도 구조 조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구조 조정도 해야 되는데 구조 조정을 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에요. 정치적 저항감도 크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생계가 힘들어서 다 문을 닫아간다고 한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여간 그분들이 살아계신 동안은 생업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국가가 일종의 복지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광의로 보면.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SM을 갖다 한 달에 이틀을 문 닫게 하고 심야 영업을 못하게 하고 이건 정부나 정당이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전통시장 살리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생색을 내는 것이지 실제로 그 상권을 살려주는 것은 아니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고민을 해보고 그것도 뭐 제가 볼 땐 크게 그 전통시장 안 되는 곳들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광장시장을 헐어서 한다든지 남대문 시장을 헐어서 한다든지 그 중남구의 동부시장처럼 엄청 잘 되는 시장들 갖다 한다든지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YL 아키텍처의 이유정입니다. 이렇게 지금 앞서서 되게 좋은 말씀과 질문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어떤 관점에서 시장과 이제 학교라는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에서 주거라는 어떤 또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과 결합하는 어떤 방식에 있어서의 접근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대규모의 어떤 주상복합에 있는 상업시설이랑은 또 좀 성격이 다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좁은 도로 조건의 골목 상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밀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어떤 이미 가지고 있는 밀도가 이렇게 높은 상권인데 거기에 주거라는 것이 같이 합쳐지게 됐을 때 과연 그곳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도로 조건이라던가 어떤 주변 환경이 어떤 쾌적한 주거를 같이 이렇게 병행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조건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개인의 그 생활에서의 어떤 프라이버시와 어떤 그 밀도 높은 상권이 같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뭐 수직으로 상승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그랬을 때 같이 병합했을 때 서로가 시너지가 될지 아니면 서로가 또 오히려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충돌하는 상황이 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그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학교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일반 그 믹스트 유즈 될 수 있는 것도 일부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보호받아야 될 대상과 이제 교육받아야 될 어떤 권리라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주거라는 그 24시간 생활권이 이제 굉장히 근접한 거리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그 어떤 그들의 어떤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조금의 염려 혹은 이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그런 어떤 대책 마련이 되어진 상태에서의 결합이 오히려 이제 더 설득력 있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경우는 사실 현장을 많이 가봐야 됩니다. 학교마다 구조가 다르고 시장마다 구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학교도 참 많이 가보고 시장도 참 많이 가봤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시장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시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같은 경우 우선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학부모들만 입주한다 하는 개념을 세운 거예요. 그 독립된 그 교육받을 공간, 교육받을 권리가 더 침해하지 않게 하려면 그 학교의 학부모들이 입주해야지만 아이들에 대해서 그 독립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인정해주고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거는 입구가 달라야죠. 출입구가 서로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아파트로 올라가는 입구하고 학교 공간하고는 서로 분리가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수업 받는 시간에 학교를 갖다가 뭐 이용한다든지 돌아다닌다든지 그래서 산만하지 않게 다른 공간을 갖다가 사용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학부모 아파트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장은 그래서 저는 청년주택 혹은 노인주택 일부 청년주택만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신혼부부 주택으로 하게 되면은 그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 공간도 있어야 되고 또 신혼부부들은 와서 그렇게 살고 싶어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 맹모 삼천지교로 하고 하잖아요. 장사하는 데서 아이들 이렇게 키우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뭐 이제 시끄럽지 않겠느냐 뭐 이제 그 쾌적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우려를 갖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새 시장 무슨 우리 저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는 남대문 시장에 무슨 뭐 좌판 골라 뭐 그런 데나 이렇게 시끄럽지 동네 재래시장 가면 조용해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거 이 과연 이게 좁은 골목에 형성된 시장들이 많은데 그것이 그 정도의 안정된 어떤 이격거리 같은 것이 조성이 되겠느냐 하는 건데 제가 그래서 시장들을 가서 보니까 꽤 가능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조성을 하면서 조금 구획 정리도 하고 뭐 이런저런 공간도 새로 넣고 그런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것이 안 되는 시장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뭐 그건 당연히 왜냐하면 가령 우리 동네 한 시장 예를 든다면 제가 가본 시장들의 예를 든다면 그 주변에도 집이 있습니다. 오래된 집들이 있어요. 같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장사 안 하는 집들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묶어서 개발하는 어떤 방식이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골목에 적당한 정도의 거리를 갖다가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한 5m 앞에 상대방 집이 있고 창문을 마주 보고 뭐 좀 불편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근데 뭐 실제로 동네 가면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도 훨씬 많은데 근데 이왕 짓는 거면 이게 슬럼화되지 않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우려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쾌적한 주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슬럼으로 되지 않겠느냐. 청년주택도 만들고 전통시장도 재생한다고 했는데 또 다른 슬럼을 갖다 만들어준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라고 봐요. 그래서 당연히 쾌적한 주거 환경과 디자인적 차별성 뭐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정 소장께서 하시던 말씀 중에 제가 좀 생각나는 게 있어서 덧붙이고 싶어서 드리는데요. 일단 오해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희가 저 의원님 정책하시는 거에 저 반대를 해서 어려운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그 정치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건축 정책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는 굉장히 저희한테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 같아요. 그리고 좋은 일이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 개인적인 경험이 좀 떠올라서 드리는 말씀이었는데 아까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초등학생들이 5kg짜리 책가방을 메고 6km를 걷는다. 5kg은 아이들한테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6km를 걷는 건 좋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우이초등학교를 다녔었고요. 졸업은 이제 신천초등학교 쪽에서 했는데 우이초등학교는 이제 그 도봉구 수유동이잖아요. 거기는 이제 학교하고 정말 많이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고요. 산도 다니고 뭐 동네도 다니고 정말 그때는 소위 말하는 게 나와바리가 좀 넓은 느낌? 그런 게 있었어요. 초등학교 그러니까 오히려 저학년 때는. 근데 제가 신천초등학교로 옮긴 다음에 이제 5단지 잠실 5단지 안에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단지 내에서만 빙글빙글 도는 그런 느낌.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뭐 저희가 자라던 그 시절하고는 좀 달라서 뭐 이제 걱정도 많으시겠지만은 어렸을 때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인지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것이 학교로 생활권이 좁아진다면 그것이 과연 좋기만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우이초등학교에 있을 때는 이제 주변이 다 작은 주택들이었기 때문에 그 운동장이 굉장히 터져 있다는 개방감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세상으로 느껴지는 거죠, 어린아이 눈에는. 그런데 신천초등학교는 이제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주변에 높은 건물들이 있어서 어린 마음에도 위압감이 있었고 그때 이제 뭔가 누군가 감시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거와 학교가 결합되는 방식이 사실 세심하게 섬세하게 들여다본다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그건 뭐 좋은 지적이시고 그것은 뭐 다른 방법으로 보완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뭐 앞으로 그 제가 미국에서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스트라는 것이 있었는데 뮤지엄 오브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그 미국의 체인 과학관이에요. 400개 중소도시를 돌면서 그 400개 도시에 모스트라고 하는 과학관이 있는 거죠. 근데 20몇 년 전에 갔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고의 과학관보다도 저 지방의 중소도시에 있는 그 과학관이 몇 배나 전시물도 많고 크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게 큰 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이렇게 기적의 놀이터를 포함하여 다양한 어떤 그 동네에 마을이 학교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학교만이 학교가 아니라 마을이 학교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런 다양한 것들을 갖다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앞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협소하게 학교라는 공간에 갇히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방금 얘기하신 거랑 조금 의견이 달라서 이제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걸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이제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저 같은 경우 이제 경험을 되돌려 보면 제가 한 6살 때부터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부모님 없이 예를 들어 아침에 밥 먹고 유치원 갔다 오면 이제 부모님이 전 필요 없었거든요. 그냥 나가서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에 이제 배고픔 집에서 밥 먹으러 와서 밥 먹고 그때 이제 해가 지니까 잤다가 또 다음날 그럼 하루 종일 진짜 계속 온 동네를 다 뛰어다니는데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애가 둘이 있어요. 지금 9살하고 7살인데 지금은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뭐 과잉보호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이 혼자 나갈 수가 없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마음껏 뛰어다녀도 차 부딪힐 걱정을 안 하고 정말 마음 놓고 다녔는데 지금은 처음에 이제 유모차를 끌 때부터 해서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혼자 걸어 다니고 그 다음 뛰어다니면 이제 아파트 단지 중에 이제 최근에 지어서 이제 차량이랑 완전 보행자 전용이 된 동네는 그래 나가서 마음대로 놀다 와라 해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동네는 일단 차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제 위험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이제 그리고 특히 보차 분리가 안 돼 있거나 그런 곳은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운전하면 그 높이에서 어린이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현재 어떤 도로 구조나 어떤 차량하고 어떤 보행자의 어떤 동선이 혼재된 상태가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사실 6km 정도 뭐 걸으면 좋긴 하겠지만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한 건물 안에 합치는 것도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고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에 보면 아파트 단지 안에 학교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가 그 학교로 이제 학생들이 보내고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그래서 저는 아파트랑 그 학교랑 한 건물 안에 있어도 그게 요즘에 어떤 단지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저는 좀 상당히 획기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 지갑에 지금 온누리 상품권이 5만 원어치가 들어있는데 1년째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 받고 싶은데 이제 학교에서 줘요. 이제 쓰라고 주면 받아놨다가 내가 이거를 꼭 써야지 하고 그래서 언제 갈지 모르니까 항상 들고 다니는데도 말하자면 결국은 전통시장이라는 게 저희 일상의 보통 사람의 생활권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SSM을 그게 생생내기라고 하는 게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주말에 그게 문을 닫는다고 해서 저희가 전통시장을 가진 않거든요. 문을 닫으면 안 가고 다음에 문을 열 때 가는 거지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시장이 결국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살 수 있는 곳하고 근접해야 전통시장이 적어도 근린생활시설로서의 어떤 최소한의 기능을 하면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다른 하나는 이제 전통시장이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저는 위생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출산지 그러니까 그 원산지나 위생에 대한 게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또 한편으로 경쟁력이 떨어진 두 번째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통시장이란 개념을 살리면서 그걸 충분히 요즘에 했던 그런 현대화 말고요. 지난 서울시가 그동안 전통시장을 되게 리모델을 많이 했는데 좀 전 실망적이었던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냥 정말로 보기 싫은 캐노피 잠깐 씌우는 정도였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뭔가 대안이 있다면 전 그것도 충분히 또 다른 어떤 복합 시설로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디자이너들이 아까 의원님이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냈다라면은 저희는 디자인으로 이제 뭔가 표현을 하겠는데 의원님은 정책으로 표현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불행히도 이제 제가 느끼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좀 문제점은 정책이라는 게 항상 이 취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집어주지 않으면은 소위 말하는 편법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뭐 스터디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으실 거라고 일단은 기대를 하고요. 가장 지금 나왔던 이제 모든 아이디어들 어떠한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들이 잘 죽어가고 있다 혹은 잘 되지 않고 있다. 새로운 펑션들을 갖다가 조합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곳을 활성화해주겠다라는 아이디어들은 근본적으로는 100% 지지합니다. 지금 뭐 간략적인 대안이었겠지만 여기서 나와 있는 모든 것들 아까 그 전통시장에 주거를 집어넣는 거, 학교에 그다음 뭐 아파트 같은 또 하나의 주거 공간을 집어넣는 것들이 되게 수직적으로 적층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공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전통시장이 사람이 별로 없어, 잘 안 돼. 뭐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거를 넣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하면은 전통시장 잘 안 되니까 없애버리고 주거를 넣어도 되는 상황에서 전통시장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주거를 적층하시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제안하셨는데 지금 아이디어 전통시장부터 학교까지 지금 아이디어들의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현재까지의 문제점은 지금 1층 레벨들은 전부 전통시장이 있고 2층 혹은 3층 레벨들은 주거 공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학교 같은 경우에도 아까 1층은 유치원을 말씀하셨고 뭐 2, 3, 4층은 학교 그 다음에 뭐 5층부터 그 이상은 아파트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그 펑션들이 전부 다 이게 그 다른 위계를 가지고 있고 다른 펑션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그 타임이 시프트가 될 때마다 전통시장이 문을 닫는다. 학교가 뭐 그날의 수업을 끝냈다 그랬을 때 그 장소가 수직적으로 다시 한번 인구 공동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정책으로 발현하시기 전에는 이게 수평적인 그 한 존에서의 인구 공동화를 없애기 위해서 수직적으로 배치를 하셨다면은 수직적으로 그 각각 시간대에 따라서 공동화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도 없애는 방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제안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뭐 정책을 세울 때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사실은 청년주택이 너무 지금 긴급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원룸, 고시촌 이런 데
지하에 사는 친구들, 옥탑방 사는 친구들 엄청 많거든요. 30만 원, 그것도 40만 원 내가면서. 그래서 그 너무 긴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작한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통시장이 마침 국공유지인 경우, 저 시유지, 하천부지인 경우가 많으니까 아 임대료가 싸겠구나. 그래서 적합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다 해본 겁니다. 순서는 그렇게 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대학원생 공태진이라고 합니다. 예. 어떻게 아시고 오셨어요? 저는 이제 그 김종호 선생님. 오케이. 정석 교수님. 예, 맞습니다. 정석 교수님. 예. 아, 저도 그 어떻게 보면 여기 청년으로서 이제 저도 월세 50만 원짜리 그 월세 내면서 맨날 살고 있고요. 저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좀 많은 돈 내면 허덕이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그 의원님이 내신 그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서 그 두 번째 학교를 이제 사용한 그 학부모용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내보려고 하는데 제가 뭐 밑에 분들처럼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오히려 그 학교를 학부모용 아파트만으로 사용하기보다 오히려 대학생들이 일정 부분 들어가서 같이 사는 게 오히려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립대랑 그 중랑구의 면목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명목고등학교의 기숙사가 공실이 남으니까 거기 서울시립대 대학원생이 들어가서 학생들을 멘토링해주고 그 대가로 되게 싸게 살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히려 이제 대학생들이 일정 부분 들어가고 그 대학생들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 대학생이 들어갈 수는 없고 일정 부분에 그 컷이 있어야 되겠지만 대학생들이 들어가 살면 대학생들은 그 거주비를 많이 저렴하게 살 수가 있고 학부모들은 이제 사교육비를 어느 정도 절감을 할 수가 있고 그럼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리고 아까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실률 같은 부분도 많이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기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 외국 같은 경우는 다 대학 도시잖아요.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 다 대학 도시인데 그 대학 도시는 기본적으로 그 동네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멘토를 맺게 해줘요. 그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한 15년 전부터 그 얘기를 쭉 해갖고 보니까 이제 많이 확산이 됐더라고요. 그 자기 지역사회 연대 같은 경우도 서대문고 학생들 그 멘토 묶어주기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것도 정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게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6층에 도서관 제가 아까 6층에 도서관 공부방 짓는다는 게 그건데 거기서 이제 사실 그게 그 멘토가 돼갖고 애들 가르쳐주면 사교육비도 절감되죠. 마무리할까요? 제가 뭐 갖고 있는 생각이 일종의 뭐 초벌구이 같은 건데 여기서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꼭 건축적 관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얘기를 갖다 많이 해주셔서 되게 또 저한테는 그 많은 자극이 됐고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정치를 한다는 거는 결국 세상을 어떻게 이롭게 하냐 하는 문제이고 또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게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했던 사고를 늘 부수고 새로운 사고를 갖다가 하지 않아 갖고는 좋은 미래를 만들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토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